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요 JTBC 뉴스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중동 지금 조중동이 계속 이렇게 경향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552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민원연에서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김원경입니다. 네, 방송 모니터 담당 활동가 임동준입니다. 이정을입니다. 예, 여전히 민원연은 다이나믹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네. 목요일 저녁 지금 7시경에 네. 왜냐면은 녹음하고 제가 내일 너무나 바빠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미리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보고서가 있어서. 552화가 네. 이렇게 있다는 거. 네. 어제 방송을 들으시면 네. 그렇죠. 왜 원래 이렇게 자리에 됐는지, 있지 않다. 왜 이렇게 됐는지 아실 겁니다. 네. 자, 제가 오늘 토론회를 하나 갔다 왔는데요. 성폭력, 성범죄, 성착취, 카르텔을 파괴하기 위한, 분쇄하기 위한 집단회래요. 이름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그래서 내가 도대체 내가 이걸 어떻게, 이 카르텔을 내가 어떻게 분쇄할지 내가 아이디어를 낼 참 도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장자연 사건, 그 다음에 김학의 성범죄, 네. 그리고 버닝썬 이런 세 개의 사건을 지금 주도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그 당사자 단체들과 그리고 이제 여성주의 그 학자와 저 이렇게 5명이 같이 토론을 했거든요. 근데 이 토론을 하면서 저는 그분들은 이제 언론 문제에 대해서 나의 의견을 듣고 싶었겠지만 나는 그 당사자들의 그 목소리들을 그동안 언론에서 못 들은 이야기들을 좀 더 듣고 싶어서 저는 항상 그런 데 가면은 이제 그 듣는 재미로 그런 데 많이 다니면 굉장히 공부가 많이 되고 또 각성이 돼서 내가 열심히 살아야겠다. 내가 모니터를 잘해드려야겠다. 이런 생각 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거기서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 우리의 언론이 정말 심각하게 그 여성을 소비하는 문화 그리고 여성을 그런 성적 대상화하고 여성을 가지고 마치 접대를 하고 다양한 형식으로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 여성을 즐기는 문화 그 자기만 즐기다 못해 접대하고 상납하고 그렇죠. 강제로 막 하고 난리를 치는 이 폭력적인 문화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왔는데요. 마침 관련된 기사가 나왔네요. 미디어 스크랩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5월 9일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소위에서 회의가 있었나 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방송소위에서 미스트롯을 심의를 했대요. 미스트롯 여러분 이제 했네요. 아시죠? 드디어? 예, 이게 거의 이제 끝났잖아요. 이제 끝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미스트롯 1회를 가지고 지금 했는지 아니면 전회를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1회는 아니고요. 1부분 회차만 진행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도를 보면은요, 이제 미스트롯이 10대 출연자에게 몸에 딱 붙는 원피스를 입히고 또 출연자들은 수영복에 버금가는 의상을 착용하고 경영 과정에서 자극적인 춤을 췄다. 그래서 이제 다수 언론은 미스트롯의 시청률과 별개로 성상품화에 문제가 있다고 이미 지적을 했는데 이 방송의 선정성 논란이 이제 방통위에 상정이 되었는데 미스트롯이 선정적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민원이 많이 들어왔대요. 네, 많이 들어왔고 그래서 사실 시민들이 사실 깨어 있다니까 이게 보고 있으면은 성질이 나가지고 내는 분이 있는 거야. 근데 딱딱 봐도 우리는 안 압니다. 냈어요. 참고로. 예, 우리는 왜냐면 미스트롯을 모니터를 못했습니다. 보면서 말은 많이 했는데 정작 보고서를 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다수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심의를 했는데요. 문제는 정광삼, 박상수, 심영서 위원은 문제 없음이라는 결정을 내렸고요. 윤정주 위원은 행정지도인 권고 의견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상한 말을 하신 분이 있어요. 네. 박상수 위원인데요. 네. 박상수 의원 아니고 위원, 위원이죠. 방심 위원. 네. 미스트롯의 선정성 문제를 두고 여성 스포츠 경기를 언급했대요. 제가 읽어볼게요. 해당 방송을 여러 차례 봤다. 실제 현장에서 공연을 관람한 친구한테 뭐가 문제냐고 물어보니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다. 문제 삼을 게 없다. 선정적이라고 할 수 없다. 이 정도 노출이 문제라면 수영 선수, 체조 선수는 화면에 나오면 안 된다. 미스트롯은 그보다 더 보수적이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아니 잠깐만. 황당하시죠? 스포츠 경기하고 이거하고 비교를 한 거예요 지금. 네. 황당하시죠? 예. 이 보도가 저희가 읽어드리고 있는 보도가 미디어스 보도인데요. 요 작성하신 네. 윤수현 기자가 저희에게 전화를 해서 저한테 이제 이걸 여쭤보셨어요. 네. 네. 이 내용을 딱 들려주시는데 저도 보고 웃었습니다. 야. 처음 듣고.
야 진짜 이걸 여기다 갖다 대는구나. 스포츠 경기를. 네, 말도 안 되는 비유입니다 정말. 그리고 정강상 상임위원은 박상수 위원의 말에 동의한다. 이번 심의에 품위 유지 조항이 들어갔는데 품위 있게 오락 프로그램을 만들기 쉽지 않다. 큰 문제가 없다라고 말했답니다. 심영섭 위원은 이런 프로그램이 문제라고는 생각한다. 그래서 박상수 위원의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말했고요. 하지만 방통심의가 프로듀스 101 등 비슷한 형태의 방송에 대해 심의를 하지 않았다. 동일한 기준으로 심의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참 이 말은 너무 많이 나도 옛날에 이 말 참 많이 했어요. 이게 참 그런데 아무튼 이건 나중에 얘기하고요. 윤정주 의원만 행정지도 권고 의견을 냈답니다. 윤정주 의원은 여성단체에서 이제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해당 방송이 여성을 전시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해당 프로그램은 큰 성공을 거뒀기 때문에 시즌2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다음 방송에서는 여성을 나열해서 전시품처럼 만드는 구성을 하지 않기를 권고한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임동준 활동가의 평가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제가 기사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일단 네. 이 발언 자체가 당연히 적절하지가 않잖아요. 네. 그리고 이 프로그램 미스트롯이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미스트롯인 이유가 미스 코리아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이미 성상품화로서 문제가 되고 있는 미스 코리아 자체에서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네. 프로그램 기획부터가 문제인 거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지금 박상수는 전혀 없는 거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게 이 방송이 선정적이지 않다고 말을 하는 걸 스포츠 선수에다가 비교하는 거는 심의위원으로서 갖춰야 될 당연한 양성평등적인 사고가 아예 없는 분이 이런 발언을 하고 있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이 위원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착잡한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요. 선정적이라는 개념이라는 것이 그렇죠. 수영 선수가 수영복을 입은 선정성과 그리고 어떤 쇼에서 굉장히 똑같은 옷을 거의 똑같은 수영복을 입었다. 수영복 수준에 노출을 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 사람의 이 방송 프로그램의 구성이나 그리고 그런 옷을 입는 게 개인의 선택이냐 아니면은 강제로 이렇게 전체로 단체로 지금 수영복 수준의 옷을 싹 다 입혀가지고 막 방송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게 노출 경쟁을 하는 쇼. 그러니까 여기는 다 자기가 지금 살아남아서 끝까지 가고 싶어요. 막 진선미가 되고 싶어. 가수가 되고 싶어. 정말로 트로트 가수가. 그런 사람에게 노래로 승부하는 게 아니고 이런 선정적인 옷을 입히고 승부를 선정적인 옷을 입히고 섹시함을 과시하라. 너의 섹시함을 보여줘라고 계속 이 방송이 부추겼어요. 그러니까 이 선정성은 옷의 노출의 선정성만 봐서는 안 되는 거였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너무나 유치하게 이게 뭐가 선정적이야? 이거보다 더 야한 옷도 있는데 이런 생각을 지금 했다는 거죠. 이 정도 노출? 몸에 쫙 달라붙는 옷? 이게 뭐 어때? 다른 방송은 더 많이 하는데 이렇게 생각했다고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저급한 수준의 선정성을 이해하는 것이고 양성평등 이거는 뭐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어. 그냥 방송심의 규정을 이해를 못하는 거지. 거기서 나오는 선정성이라는 것은 파진 옷을 입었느냐 아니냐 이런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거를 너무 이해를 못하신 분들이다. 그리고 우리가 뭐 이런 수준은 사실 저는 얘기를 딱 듣고 어땠냐면 아유 박상수 의원 우리 지난번에 이제 배나은 활동가 했을 때 심의 내용 중에서 이상한 발언들 우리가 쫙 뽑아내서 했잖아. 이거보다 센 거 엄청 많았어요. 한번 뒤져보세요. 아주 그때부터 그냥. 싹이 보였던 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고민이 많습니다. 제가 아까 그 토론회에서도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이게 언론인 자체가 인권 감수성이 너무 낮고 이 뭐 양성평등 의식도 없고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어떤 그런 기본적인 공감 능력도 떨어지고 그런 사람들이고 특히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또는 방송국의 높은 분들 뭐 국장급 이런 사람들이 한술 더 떠요. 이게 되게 심각하다. 네, 전체적으로 지금 교화가 필요한 지금 상황. 그리고 방송국 관계자들은 또 시청률에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런 거는 자기네들 시청률 잘 나오면 이 미스트롯도 지금 거의 18%가 넘는 시청률을 보였어요. 엄청 자랑하더라고. 진행자 김성수 씨인가 김성주 씨가 막 종편 최고 시청률이라고 방송에서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 귀에 거슬렸어. 아무튼. 자, 아무튼간에 내가 TV조선의 성공이 배가 아파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여기 이 방송을 통해서 어떤 연예인이 되고자 하는 그 수많은 도전자들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이 방송을 만드는 방식이 그런 사람들의 그
어떻게 해서든 성공하고 싶고 잘 되고 싶은 그 순수한 마음들 있잖아요. 도전자들의 그 마음을 악용해서 그렇죠. 방송을 너무 선정적으로 만들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윤정주 의원 말처럼 2부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없음이 나와서는 안 돼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최소한 의견 제시라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하지만 의견을 계속 제시해 놓는 거죠.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행정적인 그런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자꾸 이렇게 낮은 수준으로 그리고 심 위원님이 말한 심영섭 위원이 프로듀서 원은 안 했는데 얘는 했다? 이거는 말이 안 돼. 지금 내 눈에 보였고 심의를 낸 사람이 있으면 그거는 그냥 하고 그러면 영원히 못해요. 왜냐면 미스트롯 안 했으니까 다음번에 그렇죠. 또 뭐가 나와도 또 안 하고 이게 말 같은 논리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해. 왜 이렇게 상식적인 생각을 못 하시? 나는 이 얘기를 할 때마다 답답하더라고. 계속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영원히 우리는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두 문제 없음. 아무것도 안 해요 지금. 모두 문제 없음. 열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심의위원 왜 필요합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후원 한번 한다고 언론이 갑자기 바뀌기야 하겠어요? 하지만 지나보면 알걸요? 매달 하는 후원이 언론을 어떻게 바꾸는지. 좋은 활동이 쌓인다. 좋은 언론을 만든다. 민주언론 시민연합. 자, 그러면은 우리 오늘 아주 재미있는 모니터를 가져왔습니다. 자, 이 모니터는 우리 인턴에게 제가 이렇게 특별히 사주해가지고 나온 보고서입니다. 시작은 이런 거였습니다. 제가 누구와 술을 마셨습니다. 술을 마시면서 여러 가지 수다를 떨었는데요. 네. 그 친구가 술을 마시다 말고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뭐냐면은 MBC, KBS에서는 그 적폐 기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상한 보도를 많이 했던 사람들이 그래도 좀 약간 현장에서 멀어져 있다 지금. 그러니까 특히 MBC 같은 경우에는 그 시용 기자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취재 못 하고 있어요. 거의 안 나와요. 네. 거의 물갈이들이 막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연합뉴스는 어떻게 됐는지 참 궁금해라고 얘기했어요. 과거에 그 열심히 찬양을 하시던 그 박근혜 그야말로 부역자의 노릇을 했던 그런 기사들, 그런 기사들 지금 쓴 사람들 여전히 있나? 그거 왜 한번 궁금해라고 나한테 얘기를 했어요. 나도 궁금해졌어요. 그게. 그래서 그렇다고 내가 연합뉴스 사장님께 전화해서 궁금해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우리 인턴에게 한번 뒤져봐라고 하면서 하나의 자료를 줬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그냥 구한 건데요. 연합뉴스 안에 개혁위원회인가? 혁신위원회인가? 뭐 이런 게 생겼었어요. 그죠? 네. 2018년에 생겨가지고요. 일종의 그 KBS의 진미위처럼 네. 자신들의 이제 그 부역의 역사, 최근의 역사 이런 걸 정리하기 위한 위원회가 생겼거든요. 네. 그 위원회에서 만든 백서가 있어요. 이 백서는 KBS, MBC 다 대략 비슷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연합뉴스 백서 내가 아직까지 한 번도 안 읽어봤어요. 네. 요걸 구했습니다. 요리조리 그런 백서 있다는데 나도 좀 줘봐 해가지고 그 백서를 구해서 통으로 제 바빠서 다 못 읽고요. 통으로 인턴에게 주면서 이걸 읽고 감동적인 장면을 좀 뽑아봐. 그러니까 내가 말한 거는 뭐냐면은 이건 다 나쁜 보도야. 그런데 백서에 들어있는 거니까 대략 다 나빠. 그런데 그중에 내 신금을 올리는 나쁜 보도. 야 이건 좀 너무했다. 진짜 나쁜 거. 네. 그런 걸 좀 뽑아보고 그런 사람을 몇 명 뽑은 다음에 그 사람의 최신 기사를 최신의 그 사람들이 기사를 뭘 쓰고 있는지 한번 찾아봐서 야, 이걸 좋네. 보고서를 쓸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 보세요. 한 며칠 줄 테니까 한번 연구해 보세요 하고 그 책을 줬어요. 네. 그랬더니 이 보고서를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오늘 그분은 이제 인턴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턴은 방송 출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동준 씨가 이곳을 마지막 검토를 해서 동준 씨가 가지고 들어왔어요. 네. 자, 이제 서설은 끝났고요. 시작해 봅시다. 민원년 뉴스통신 모니터. I know what you did last summer 특집. I know what you did last summer. 어머, 이것도 뭔 소리래? 오늘 제가 가지고 온 거는 노래가 아니고 영화인데요. 이 영화를 직접 직역을 하면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이겁니다. 아이, 그런 쉬운 말이었어요? 네, 이 아유, 나 몰랐어. 영화만 나오면 뭔가 두근거려. 난 진짜, 나 어제 그 서울경제 또 생각나요. 그런가요?
벨이 없애진 않았습니다. 네, 너무 영어가 많아서 미쳐버리는 줄 알았는데. 네, 그래서 제가 이 영화를 가지고 온 이유가 연합뉴스가 과거에 무슨 짓을 했나 그리고 그 기사를 썼던 사람들은 지금 뭘 하고 있나를 한번 찾아본 거예요. 네. 저희 다재다능한 박철원 인턴이 네. 이걸 한번 뒤져봤는데요. 네. 먼저 연합뉴스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그렇죠. 연합뉴스는 국가기관 통신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연합뉴스가 쓰는 기사는 하나의 기사로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기사보다 파장력이 굉장히 더 큰 거죠. 왜냐하면 완전히 100배 1000배 커지지 하나만 그죠? 쓰면. 네, 엄청나게 많은 언론들이 이 연합뉴스의 보도를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고 정부와 공공기관도 이 연합뉴스하고 계약을 맺어서 이 보도를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연합뉴스가 국내 최대 규모로 이 기자와 특파원을 두고 매일 가장 많은 기사를 쏟아내고 있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 매년 정부가 구독료로 낸 300억 원이 있는 거죠. 네. 300억 원도 네. 더 돼요 요즘은. 맞습니다. 그래요? 네, 네. 실제로는 이 전체 비율을 따져보면은 공적 기능 비용 순 보전액이 90%고 그리고 정부 기관의 뉴스 이용료도 10%예요. 이렇게 해서 구성되어 있는 게 300억인데 300억 좀 넘는 금액인데 근데 이 300억은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국민청원에서 무려 30만 명이 넘는 청원을 받았던 연합뉴스의 국민 혈세로 지급하는 연 300억 원의 재정보조금 제도의 전면 폐지를 청원합니다. 이 청원이 이 화제가 되면서 그리고 연합뉴스 TV가 연이어서 문제를 일으키면서 이 청원이 엄청나게 많은 클릭수를 받았잖아요. 많은 동의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연합뉴스가 가지는 중요성 그리고 연합뉴스에 대한 최근의 여론들 이런 부분들을 살펴봤을 때 연합뉴스에서 문제가 됐었던 그 사람들은 지금은 뭘 하고 있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살펴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쓴 보고서에서는 평소와 다르게 기자 개인에 대한 모니터를 했어요. 기자 개인이 어떤 보도를 썼고 현재는 어디에서 일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다 살펴봤어요. 근데 다만 이 기자가 기사를 쓰면 나가는 과정에서 데스크를 거쳐서 최종 발표가 되잖아요. 근데 저희가 찾아본 기자들 중에는 데스크급의 기자들까지는 다는 살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보고서에서는 기존의 보고서랑은 조금 다르게 바이란에 작성된 기자 이름을 다 읽어드리진 않을 거예요. 성만 따서 뭐 임모 기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씩 이 문제보도 유형들을 살펴볼 텐데요. 가장 먼저 살펴볼 문제보도 유형은 위안부 할머니들을 상대로 강제 동원 피해자보다 지원금이 많다. 이렇게 보도를 낸 케이스입니다. 그런 보도도 있었어요?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런 보도가 2016년 3월 11일에 임모 기자 그리고 권모 기자가 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평균 90세 생활자금 치료비 지원이라는 제목의 보도였어요. 근데 이 당시가 이 타이밍이 어떤 때였냐면은 2015년 연말에 잘 기억해 보시면 한일 위안부 합의가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합의였죠. 그쵸. 그래서 당시부터 이 합의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파기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있었고 3개월 정도가 지난 3.1절에는 이 위안부 합의에 반대하는 집회가 또 도심 곳곳에서 열렸어요. 이런 상황에서 연합뉴스가 3월 11일에 기사를 낸 겁니다. 기사를 냈는데 이 내용이 이 생존하시는 할머님들의 근황을 전하는 듯 하다가 후반부에 갑자기 할머님들이 받는 각종 사과금하고 지원금을 분석을 하는 거예요. 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네. 그래서 보도 내용에서 실제로 이 보도를 읽어드리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국 정부에 등록한 피해자 중 61명이 기금을 수령했다는 게 일본 측 주장이다. 근데 이거는 확실하게 확인되지 않았어요. 정부는 당시에 공개적으로 기금을 받으신 분은 7분이고 나머지 54분은 일본 측이 명단을 공개하지 않아서 확인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금액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 지원금은 1998년 4,300만 원으로 크게 올랐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연간 치료비는 그해 9,300만 원에서 지난해의 경우 2억 8,500만 원이 지출됐다. 막 이런 얘기도 해요. 돈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얼마를 할머님들이 받았다. 얼마 할머님들이 받았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마지막에 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은 상대적으로 일제강점기 시절 군인, 노무 동원 등 강제 동원됐던 다른 피해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전형적인 비교 대상을 끌고 와서 그치. 둘이 싸움 붙이는 프레임이에요. 이게 어디서 가장 잘 나타났냐면 세월호 참사 때 나왔습니다. 그렇죠. 세월호 참사 때 뭘 끌고 들어오느냐? 천안함 사고를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천안함 유족들은 이만큼 안 받았는데 세월호 유족들이 이만큼 줬다. 이거 떼써가지고 지금 돈 더 받으려고 하는 거다. 이런 프레임을 만들 때 쓰는 방법이에요.
그런데도 뭐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이 뭐 천안함 희생자들보다 더 많은 뭐 보상을 받았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건 사실인가요? 그건 근거가 없는 사실과 다릅니다. 이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은 법원이 그냥 일반 교통사고처럼 똑같은 기준으로 이 배상금 액수를 정했습니다. 네. 이 세월호 단원고 학생들의 경우에는 직업이 없기 때문에 도시 일용노임 월 193만 원을 적용했는데요. 이 교통사고와 다른 게 있다면 이 국민 성금이 지원됐다는 건데 이건 보시다시피 천안함 희생자들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완벽하게 이 똑같이 세금 도둑 프레임에다가 위안부 할머님들을 넣은 겁니다. 강제징용 노동자분들을 더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보도 내용에서 당장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이 끝까지 계속 얘기해왔던 진정성 있는 사과는 나오지도 않아요. 그냥 돈 얘기만 하는 거예요. 돈이 얼만큼 늘었다. 근데 이게 강제징용 피해자들하고 비교해보면 엄청나게 많은 수준이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진짜 황당한 보도인 거죠. 근데 이 보도를 저희가 쭉 보다가 과거사 백서에서 이런 내용을 찾아냈습니다. 과거사 백서에서 이 기사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작성 기사가 데스킹 과정에서 수정됐다. 작성 기사는 1,400자 정도의 분량이었지만 송고된 기사는 3,700자가 넘었다. 뭐야? 이게 무슨 의미냐면 반을 넘게 다른 사람이 썼다는 그렇죠. 거잖아. 맞습니다. 데스킹 과정에서 뭔가 추가됐다는 거예요. 우와. 황당한 거죠. 네, 이런 문제를 보인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물론 이게 뭐 위에서 시켜서 쓴 기사라고 해도 결과적으로 바이라인을 달고 나가는 건 이 두 명의 기자의 바이라인을 달고 나가는 거잖아요. 어쨌거나 이 두 명의 기자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명의 기자를 저희가 찾아봤더니 이 기사를 작성한 임모 기자는 현재 연합뉴스 사회부에서 여전히 기사를 쓰고 있고요. 권모 기자는 작년 2018년 10월에 작성된 기사가 검색되진 않았습니다. 2018년 10월까지는 걸로 확인이 됐어요. 뭐 퇴사하셨거나 뭐 그렇죠. 다른 부서로 네, 옮기셨거나 기자가 아니고 그렇죠. 뭐 어쨌거나 이렇게 기사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이 사회부에서 기사를 쓰고 있고 작년 10월까지도 기사를 계속 쓴 거예요. 연합뉴스가 정말 과거의 청산에 대한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가를 다시 돌아봐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악의적으로 막 하면 악의적이라기보다는 정말 이렇게 내가 아까 술 먹은 그 친구의 주장을 그대로 반영하면요. 실명을 다 까고 이 기사 썼던 사람 지금 이 기사 쓰고 있고 어디에서 뭘 하고 있고 막 이렇게 조사해가지고 막 알려주고 싶지만 그거는 너무 내가 뭐라 그럴까 지금 막 이렇게 표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건 안 하기로 했고요. 다만 어찌됐든 우리가 이런 기사가 연합뉴스에 있었다는 사실을 리마인드하는 것은 필요하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기사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현직에 있는지 없는지는 좀 궁금해서 그거는 이제 알아봤는데 저희가 이제 미리 말씀드리지만 오늘 말씀드리는 거의 모든 기자들이 한 명 몇 안 돼 우리 4명인가 지금 이 보고서에 맞습니다. 담겨 있는데 그러니까 정말 정말 화나는 사람 그러니까 화나는 기사 4개 정도로 이제 뽑은 건데 그런데 그 중에 한 명 빼고 나머지는 다 현직에 있어요. 그리고 요즘 만든 기사들은 크게 문제가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놓는 기사는. 그렇지만은 어찌됐든 현직에 있어요. 약간 요즘 이렇게 보신이라고 그러나 좀 이렇게 납작 엎드려서 그냥 평범한 기사를 쓰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아무튼 그때 당시에 이런 기사는 사실상 이거는 오더받지 않고서는 나오기 어려운 기사였다. 아니면은 오더받지 않았는데 이런 기사를 냈다면은 사실은 정말 나쁘다. 그렇죠. 인간성이 정말 아니다. 그러니까 진짜 나쁘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도 기사를 쓰고 있는 네, 맞습니다. 분이 있네요. 그리고 이런 기사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들도 저희가 찾아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박근혜 씨를 굉장히 막 옹호하려고 하는 이런 기사들이에요. 뭐였냐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후에 한 1년 정도 지나서 2015년 6월 22일에 박래군 4.16연대 상임 운영위원이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청와대를 압수수색해서 마약을 하고 있었는지 아닌지 확인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굉장히 센 발언이잖아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하셨냐면 당시에 경찰이 4.16연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4.16 연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경찰이 지난 주말 공동운영위원장들의 휴대전화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최근 4.16 가족협의회 사단법인 설립이 불어된 데 이어 공식 발족을 앞둔 4.16 연대에 대해서 무리한 압수수색이 진행되자 시민사회와 유가족 간의 연대를 막기 위한 의도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식 발족을 앞둔 4.16 연대를 무리하게 압수수색한 것이 참여자 정보를 미리 입수해 조직화에 제동을 걸려는 시도란 지적입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에 관련된 압수수색이라고 보기에는 그 범위가 지나치게 넓었고 실제로 가져가려고 했었던 것도 이제 4.16 연대의 구성이라든지 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들을 주로 노린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지나친 압수수색이었고 지난 19일 차량과 사무실을 압수수색당했던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박래군, 김혜진 공동운영위원장은 지난 주말 휴대전화도 압수수색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박래군 운영위원이 굉장히 화가 나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서울중앙지검은 세월호 침몰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마약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니냐는 발언을 한 4.16 연대의 박래군 상임운영위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6월 22일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도중 박 대통령이 마약을 하거나 보톡스 주사를 맞고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말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론이라면 가장 먼저 따져야 될 게 뭡니까? 경찰의 압수수색이 정당했는가? 그렇지. 이걸 따져야 되는 거잖아요. 왜 했는지. 그렇죠. 왜 했는지, 타당했는지를 따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연합뉴스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 거 따지지 않고 오히려 박래군 상임운영위원이 한 발언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뉴스 2015년 6월 23일 윤모 기자의 보도, 대통령의 막말, 표현의 자유 범위와 책임 논란, 이 보도였어요. 이 보도에서 뭐라고 하냐면 비이성적인 극언이 확산한 것을 계기로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보장해야 할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박래군 운영위원회 발언을 두고 이게 보도의 시작인데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정말 이 발언만 비판합니다. 시민으로서 자유롭게 의혹을 제기할 권리를 누리는 만큼 책임도 뒤따라야 한다.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지 말도록 헌법은 규정하기 때문이다. 표현의 자유는 무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박래군 운영위원회 발언이 표현의 자유 범주를 넘어섰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비판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SNS도 가지고 와요. SNS에서 개인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역시 시민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테두리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그런 다음에 김문조 고려대 명예교수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공적 지위에 있음을 인식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사회는 개인의 의견이 많은 사람에게 전파돼 공적 효과를 낼 수 있는 기술적 여건이 갖춰진 상태다. 그러고 나서 이분이 이렇게 발언을 하니까 연합뉴스가 이걸 가지고 국민들을 혼냅니다. 국민을 혼내요? 네, 국민을 혼냅니다. 뭐라고 혼내냐면 왜? 우리가 남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SNS에 의견을 남길 때는 자신이 공적인 존재임을 생각해야 하는데 아직 시민은 그런 인식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다고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물론 이 발언은 김문조 고려대 명예교수의 발언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연합뉴스가 그대로 인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이 지금 본인들이 가지는 영향력을 생각도 안 하고 지금 대통령 비판하고 있다. 그러면 안 된다. 지금 국민들 다 틀렸다. 이 얘기한 거예요. 보도에서. 박근혜 씨를 비판했다고 지금 국민들한테 너네 틀렸어라고 한 거예요. 연합뉴스가. 이 기사를 작성한 윤모 기자는 어떤 기사를 또 썼었냐면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에 36m 높이의 국기 개양대가 준공됐다는 기사를 2015년 7월 29일에도 썼었습니다. 웃기죠? 이 윤모 기자 현재까지도 산업부에서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연합뉴스에 있어요. 요즘. 아니 뭐 붙어 있는 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하면 뭐 이때 자를 수 없어. 자르긴 좀 그래. 근데 나는 어찌 됐든 간에 좀 혼도 나고 약간 좀 부끄러움도 느끼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 이게 그 사람 망신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또 한 번 얘기 드립니다. 왜냐면 이게 원래 정의가 살아 있으려면요. 어찌 됐든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분명하게 알리고 반성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우리가 다시는 이런 일이 없으려면 우리 시스템이 뭐가 바뀌어야 되는지 편집국장이 잘못한 건지 편집국장이 너무 막 전횡을 하는 건지 아니면 뭔지 이것들을 밝혀내서 시스템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너무 이거 하나 백서 하나 만들어 놓고 그것도 사람들이 잘 구하지도 못하고 말이야. 님들 다 못 봤지? 저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몰라도 돼.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일부러 이렇게 찾아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고소 들어올까봐 무섭구만. 네. 근데 아무튼간에 아니 하라고 해야지 뭐. 그래도 뭐 어쩌겠어요. 할 건 해야지. 우리는 우리 할 일은 해야 돼요. 거기서 고소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예. 자, 또 다른 거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이 박근혜 씨를 감싸는 보도가 이거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예. 하나가 더 있는데 연합뉴스가 당시에 SNS 여론을 살펴보는 SNS 여론이라는 코너를 신설했어요. 저는 이걸 왜 만든 건지 잘 모르겠는데 SNS에 나타난 여론의 흐름을 소개하자라는 취지예요. 뭐 이런 걸 그래서 만든 거예요. 연합뉴스가. 그래서 2015년에 국회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근데 당시에 누구와 충돌했냐면 유승민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충돌을 했죠.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을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의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이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다른 입장입니다.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삼권 분립에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와 여당인 새누리당이 이 시행령 수정권을 놓고 지금 정면 충돌하는 양상입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큰 충돌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했을 때도 굉장히 뭐 팽팽하게 갈리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연합뉴스가 이런 보도를 내놓습니다. 2015년 6월 1일에 김모 기자의 보도, 박 대통령 국회법 거부권 시사에 지지 우세 이런 보도였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SNS상의 여론을 살펴보는데 그게 뭐였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라고 했어요. 거부권을 행사하려고 준비 중인 듯한 내용이 이제 확인이 된 거죠. 근데 연합뉴스가 이 내용에 대해서 SNS상에서 여론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 발언 그거에 대한 여론이 좋다.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을 시사하는 데에 대한 여론이 찬성 여론이 많다. 이런 보도를 내보낸 거예요. 보도에서 실제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SNS와 인터넷에서는 환영, 지지한다는 반응이 우세했다. 아이디 JINY78은 트위터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시사는 모처럼의 용기 있고 옳은 선택입니다. 행정부를 국회의 시녀로 만드는 것은 민주주의를 민민주의로 치환하는 것과 같습니다라고 환영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식으로 이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견을 6개를 소개했고요. 반대하는 의견 3개를 소개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찬성 반응이 우세했고 반대 의견도 일부 나왔다고 연합뉴스는 설명합니다. SNS 여론이 이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진짜 여론이 SNS와 같았느냐라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연합뉴스의 이 보도가 타당한 거니까. 그래서 우리 박철원 인턴이 당시의 여론조사를 살펴본 거예요. 머니투데이 정치 전문 매체 더 300이죠. 더 300이 리얼미터에 의뢰한 여론조사. 여기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여론과 반대하는 여론을 살펴본 겁니다. 근데 국회법 개정안에 찬성하는 여론이 47.7%로 반대하는 여론 26.4%보다 한참 높았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한 박근혜 대통령 반대 입장이었기 때문에 찬성하는 여론이 한참 높았던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 거부권에 대해서도 리얼미터가 확인을 해봤는데 조사 결과가 거부권에 대한 부정 여론이 44.8%였고요. 긍정 여론이 33.4%였습니다. 10% 이상 높았어요. 연합뉴스 보도하고 정반대로 여론이 나온 거예요. 아니 오차 범위도 한참 벗어난 것 같은데. 그렇죠. 이 여론조사의 오차 범위가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였습니다. 한참 벗어난 건 맞는 거죠. 근데 연합뉴스는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여론이 많은 듯이 설명을 한 거예요. 보도를 낸 겁니다. 기자의 타임라인이 약간 의심스럽네요. 그렇죠. 네. 근데 네, 기자의 타임라인 의심스럽다. 네. 그 기자의 타임라인을 의심스럽다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떤 지시가 있어서 이렇게 쓴 것이 아닐까라고 의심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사 백서에 한 취재 기사가 실제로 윗선에 지시가 있었다고 인정했어요. 그렇게 쓰라고? 네, 뭐라고 써있냐면 예를 들어 실제 SNS 의견은 9대 1이어도 5대 5로 하거나 1의 의견을 앞에 내세우라는 것이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수천 개 중 몇 개의 의견을 찾아 팽팽한 여론인 것처럼 기사화하기도 하고 없는 의견을 제목으로 달라고 했다. 이렇게 증언했어요.
야, 이거는 연합뉴스가 완전히 정말 여론을 조작하는, 여론을 호도하는 보도를 지금 위에서 시켰다는 그렇죠. 소리잖아. 위에서 시켜서 썼다라고 증언을 한 거예요. 와, 충격적이지 않나요? 노골적으로 그냥 네. 한 거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보도가 물론 이 뭐 SNS의 여론을 전달하는 보도의 필요성이 어느 정도는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뭐 기발하거나 재치 있는 댓글들을 소개하는 의견 뭐 보도들이 있잖아요. 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단순히 SNS만 가지고 뽑아서 여론을 얘기하면 왜곡되기가 딱 좋다라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보도는 절대 하면 안 되는, 좀 지양해야 되는 보도인 거죠. 근데 이렇게 보도를 썼던 이 김모 기자는 현재 연합뉴스의 경기 북부 취재 본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어요. 찾아파죠. 예. 이런 사실을 저희가 확인을 해본 겁니다. 아니 나는 데스크가 더 궁금해. 저도 이 기사를 보고 좀 데스크가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이 기사는 도대체 어떻게 나온 거지? 어떻게 나온 거지? 네. 그 사람 알 거 아니에요. 네. 데스크는. 밝혀졌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살펴볼 사안은 박근혜 정부 당시에 뜨거운 감자였던 국정교과서 이거였습니다. 네, 국정교과서. 그래서 연합뉴스가 국정교과서를 두고 대규모 기획 기사를 냈어요. 기획 기사 시리즈 기사를 냈어요. 뭐였냐면 바른 역사 교육 이 시리즈가 있었고 역사 교과서 재현 이 시리즈가 있었어요. 근데 이 시리즈의 문제점이 뭐냐면 당시 국정교과서 같은 경우는 찬반 여론이 굉장히 팽팽한 수준이었어요. 네. 당시에 그래서 또 리얼미터의 여론조사를 하나 보면 국정화 찬성에 대한 의견은 41.7%였습니다. 그리고 반대 의견은 52.7%였어요. 반대 의견이 한 11% 정도 더 많았던 거죠. 네. 그러면 연합뉴스가 적어도 이거와 관련된 기사를 쓰려면 찬반 여론이 팽팽하다거나 반대 여론이 좀 더 많다. 이런 기사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연합뉴스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두 개의 시리즈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국정교과서가 어떻게 진행돼야 하는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에 대한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기사에서. 네. 그래서 바른 역사교육의 기획 의도가 이겁니다. 역사교과서 개편을 둘러싼 보수 진보 진영 간 한치 양보 없는 대립 국면이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역사를 가르쳐야 한다는 당위성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으나 그 방식을 둘러싸고 입장차가 극명하기 때문입니다. 자라나는 세대의 건강하고 편견 없는 역사관은 대한민국의 미래에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보역간 논쟁도 이런 원칙과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너무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연합뉴스는 교과서 논란의 원인과 편향성 시비, 제도적 미비점 등을 분석하고 전문가들의 대안 제시, 외국의 사례 분석 등을 통해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합니다. 이게 이 시리즈 기사의 기획 의도예요. 근데 약간 그 느낌이 안 좋은 발들이 있어. 편견 없는 역사관 이런 말들. 그렇죠. 뭔가 느낌이 좋지 않죠. 예. 그리고 편향성 시비. 이 편향성 시비라는 말도 상당히 웃기는 거야. 맞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역사 교과서 재현의 기획 의도에는 이런 내용도 있어요.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사회 갈등을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교과서를 만들려면 지필집 못지않게 교과 내용이 중요합니다. 정부가 표방한 올바른 역사 교과서는 편향성 시비를 없애고 국민 통합을 이루는 내용을 담아야 합니다. 연합뉴스는 새 교과서 출간에 필요한 각계 지혜를 모으고자 전문가 제언을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문가 제언을 막 듣거든요. 근데 이 전문가 제언이 진짜 충격적이에요. 왜냐하면 전문가 중에 뉴라이트 인사들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렇지. 그러려고 만들었겠지. 이 보도를. 네. 심지어는 어떤 사람까지 있냐면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한 이영훈 교수도 있어요. 이분 주장하는 게 뭐냐면 일제강점기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근대화됐다라는 거예요.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이 지금 연합뉴스 보도에 나와가지고 역사 교과서에 대해서 재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 거예요. 진짜 황당한 거잖아요. 이런 짓거리를 연합뉴스가 했어요. 우리 세금으로. 네, 그래서 당시에도 미디어오늘이 보도를 내고 이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2015년 11월 12일 문영구 기자의 바른 역사교육 연합뉴스 보고 당황스러웠다라는 이 보도인데, 네. 당황스러웠다. 네. 이 보도에서 그래서 이 시리즈물의 문제점을 다 지적해요. 네. 그래서 이 보도를 좀 더 자세하게 좀 읽어보시면은 이 보도들의 문제점을 다 아실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좀 중점적으로 설명드리고 싶은 건 과거사 백서에 나와 있던 내용이에요. 근데 과거사 백서에서도 이거 관련된 취재 기자들이 증언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일선 취재 기자였던 A씨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획은 지시 단계에서부터 민중사관, 역사 권력 등 편향적으로 비칠 수 있는 단어가 주제어로 제시돼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이 A씨뿐만 아니라 불만이 많았군요. 그렇죠. 네. B씨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당시에는 기자의 생각이 다르더라도 별로 반영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내 생각과 다른 기사가 계속 나가고 있는 거예요. 황당한 거죠. 그리고 저는 가장 충격받았던 부분이 이건데요. 기획기사 작성 당시에 정부 측 고위 관료가 편집국장 직무대행 사무실을 들락거리기도 했다는 사실이 백서에 나와 있습니다. 아 진짜? 이건 너무 명백하잖아요. 네네. 정부 측 인사가 이 편집국장 직무대행실에 와가지고 막 왔다 갔다 했다라는 거는 누가 봐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사안인 그렇죠. 거죠. 네. 이런 내용이 있었다. 네. 참 황당합니다. 그런데 이 기사 이 시리즈를 만든 같이 보도한 취재 기자 16명 중에서 지금 몇 명이 연합뉴스에서 보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16명 중에서 네. 13명이 아직도 연합뉴스에서 각 부서에서 취재 및 기사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해 봤습니다. 네네. 이렇게 에이구. 문제 기사를 썼던 사람들이 대다수 이미 네. 남아 있고요. 과거에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도 처벌 제대로 받지 않았어요. 연합뉴스에서는 과거사 청산을 지금 진행하겠다라고 하는데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연히 신경을 써야 되는 거고 연합뉴스 노사가 다 이거는 당연히 문제라고 인식을 하고 당연히 아프게 이걸 좀 돌아봐야 되는 부분이고 사실 우리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 보면요. KBS, MBC에 대해서도 아직 멀었다 이놈들아 이렇게 말하는 분들 진짜 굉장히 많아요. 많습니다. 네, 굉장히 예, 많습니다. 그 목소리를 저희가 알아요. 그런데 KBS, MBC가 아직 멀었다 그러면 연합뉴스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진짜. 그럼요. 아직도 옛날이다. 옛날이다 네. 진짜. 그런 생각이 드는 게 현실이고요. 실제로 지금 우리가 지적하는 많은 내용들이 연합뉴스 보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연합뉴스에 소속돼 연합뉴스에서 밥 벌어먹고 살고 있다면 나는 정말 심각하게 생각할 것 같아. 네, 그죠. 그쵸? 네. 그리고 저는 이 보고서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부분이 저희가 보고서 말미에 이런 내용을 써놨는데요. 네. 그 위안부 할머님들이 받은 지원금을 분석했던 기사 있잖아요. 네. 그 기사를 쓴 기자가 정권이 바뀌고 나선 뭘 했냐면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 기사를 쓰고요. 세월호 추모 열기를 전하는 기사를 쓰고 있어요. 그치 어떻게 해야지 지금 분위기에 편승하여 또 이제 그렇죠. 물론 이게 정말 그 기자가 자신의 과거를 다 반성하고 개가천선해서 이렇게 기사를 쓰는 거면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좋다고 보는데 그게 아니라 단순히 진짜 바람 불면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하는 갈대처럼 정권이 바뀌면 이쪽의 입맛에 맞는 기사 또 바뀌면 저쪽의 입맛에 맞는 기사 이렇게 쓰는 거라면 연합뉴스는 언론으로서의 자격도 없는 거다.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정권 바뀔 때마다 기사를 다르게 쓰는 사람이 공영 언론의 기자라고 그래서 언론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만약에 기사를 쭉 모아보면 정권에 따라서 그렇죠.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하는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공영 언론을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제 상업적으로 휘둘리지 말고 제대로 공영성을 살려달라라는 것이지 정부에게 완전히 귀속돼서 일종의 그 국영방송 또는 국영 그 매체가 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한테 굽신거리는 방송 보도를 하라는 것이 아닌데 지금 연합뉴스의 이전 그 보도들을 보면은 이 돈을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훨씬 더 편향적인 그러니까 그 사실 어떻게 보면 편향적이라는 말도 좀 너무해. 거의 그냥 국영 매체가 돼버리는 그런 수준의 보도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많았었다라는 것이 분명하고요. 그렇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돈 주지 말라라고 자꾸 이렇게 국민청원 계속 36만 명이 네, 넘었습니다.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는 돈을 주지 말라라고 단순하게 말하기보다는 연합뉴스의 독립성 그리고 연합뉴스가 제대로 된 언론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지 된다. 그러니까 근데 그 시작은 저는 반성과 내부 개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이렇게 조치가 들어가는 것보다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성하기 시작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그냥 야 우리 지금 돈 적당히 정말 사실 괜찮거든요. 연합뉴스. 벌고 너무 나는 그냥 이대로 살래 납작 엎드려서 이런 식으로 해서는요 결국은 조직 전체가 침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합뉴스에 뭐 나는 지금 어떤 뭐 경영진만 혼내거나 또는 그러니까 사측 그러니까 노조를 혼내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전체가 위기 의식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점점 국민의 눈이 높아지고 있고요. 언론을 보는 눈들이 이제 정말 분명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연합뉴스가 저희가 이렇게 좀 그 백서를 가지고 떠들면서 누군가에게 좀 부끄러운 상처
캡처를 다시 한번 이렇게 헤집어 놓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런 것이 낱낱이 정말 국민들에게 다 알려지면서 연합뉴스 전체가 자초되기 전에 반드시 내부에서 살 길을 모색해 하셔야 된다. 그렇죠. 변화를 기획하셔야지 된다라는 얘기를. 이게 가다가는 전부가 사실 다 등 돌려버리면 나중에 진짜 없애자고 했을 때 누가 아니야 괜찮아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무리할게요. 언론은 미래, 언론은 추억, 언론은 위로, 언론은 용기, 언론은 자존심, 언론은 현실, 언론은 우주, 언론은 날개, 언론은 무기, 언론은 구원, 언론은 희망. 우리들은 언론의 힘을 알고 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 상상이 현실이 되는 나라님께서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탈탈탈 하셨고요. 이거 서울경제방송에 댓글 달아주신 거죠? 아 그런 거예요? 네. 미령곰탱님은 어제도 잘 들었습니다. 한 사람 오늘도 잘 듣고 한 사람은 어제도 잘 듣고. 그러네요. 참 방송가들 하는 짓은 신문보다 더 나빠요. 저래가지고 패스트트랙 보도를 봐서는 패스트트랙이 뭔지 왜 써야 하는지 전혀 모르고 그저 싸움터만 보는 꼴이네요. 라고 하셨고요. 뉴스공장 영상 보는데 댓글에 처장님 칭찬이 엄청 많다. 거짓말하고 있어. 뭐가 많아. 근데 이 밑에 캡처를 해서 또 올려주신 게 있어요. 미령검탱님께서. 그 IC 가지고 낄낄거리는 건 내가 좀 봤네요. 하나. 하필이면 그런 말이 나가서. 이것 때문에 지금 또 서울경제에서 그 지금 뉴스공장에다가 뭐 전화해가지고 이거 내려달라 뭐 어떻게 해달라 지금 엄청 요구하고 있습니다. 뉴스공장이 알아서 하겠지 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으니까. 그럼요. 우리가 뭐 TBS가 아니니까. 네. 상상이 현실이 되는 나라님 패스트트랙 보도 잘 들었습니다. 임동준 엄지의 활동가님 모든 활동가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계적 중립 정치 혐오 등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요. 특히 공영방송은 내일도 탈탈탈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프랄린바이 조미선님께서 바쁘게 40세트를 만들었는데 광주 순례에 40분이 넘게 오시면 UFC 룰에 의해 40일까지만 나눔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으르고 초저질 체력으로 마음만 광주로 보냅니다 하고 사진 올려주셨는데요. 이게 그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는 의미의 리본과 그리고 또 이게 나무로 이렇게 직접 만들어 주신 이 가공품이라고 하나요? 이게 있어요. 이게 저도 배지 같은 거. 네, 저도 저번에 보내주신 게 이 세월호 참사하고 또 사드 관련해서 보내주셨는데 그거 정말 이쁘더라고요. 네. 근데 여기 있는 요 노란색 스티커 있잖아요. 이거 조그만 거 이거 그 핸드폰에 붙이는 조그만 노란 리본 그 세월호 리본인데요. 이게 붙여놓으면 엄청 이뻐요. 제가 맞습니다. 이거 한 20개 구해가지고 예전에 우리 활동가한테만 주면서 이거 정말 귀한 거야라고 했었는데 이거 지금 보내주신다고 하니. 정말 감사합니다. 예. 네, 그리고 프랄린바이 조미선님께서 하나 더 남겨주셨는데요. 그래프의 축척이 일치하지 않음을 방향이 틀렸음을 지적해도 여기서 하면 안 된다는 친절한 안내. 언론이 복지부 등의 공무원 마인드를 장착하셨군요. 라면서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이게 카카오톡의 MBC 제보 이 플러스 친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MBC 보도에서 실제로 이게 인터넷에서도 좀 논란이 됐었는데 차기 대권 후보로 이낙연, 황교안 두 명이 양강 구도를 펼치고 있다라면서 지지율을 쭉 보여주는데 두 명의 지지율과 사진의 위치가 반대로 돼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게 MBC가 왜 이런 식으로 편집을 한 거냐라는 비판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헷갈리게 돼 있네. 네, 이걸 보내니까 MBC가 인터넷으로 MBC 뉴스 들어가셔서 오늘자 뉴스 데스크로 다시 보기 하시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나 봐요. 근데 이게 MBC 제보 플러스 친구다 보니까 뭐 이런 보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니까 여기는 사건 사고 관련 제보 접수를 받는 곳이오니 의견이나 정정 요청 사항은 시청자 센터로 말씀하시면 접수가 가능하십니다. 라면서 이런 시청자 센터 번호를 쭉 알려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네요. 시리가 하는 거 아닐까 혹시? 그런가요? 그런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네. 기계가 하는 건 아니에요. 사람이 소통하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뭐 이 보도 구성뿐만 아니라 이런 보도를 굳이 해야 하나 싶습니다. 네, 양강 구도 막 이런 거 하면서 지금 지지율 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 무의미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그리고 유튜브 댓글도 제가 하나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그 우리 551화 지난 방송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댓글을 보니까
일단은 이게 패스트트랙 방송 보도였거든요. 네, 근데 맞습니다. 이 난장판을 자한당이 문제라고 얘기하는 방송이 글이 없었다니 참 황당하네요. 자기는 김어준 방송만 들어서 그걸 몰랐다. 그러시군요. 예,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인터뷰한 당사자들이 이해해줬다 해도 기사가 엉망이었던 사실에는 변함이 없잖아. 독자들에게 사과하고 정정보도 내는 게 먼저 아닌가? 서울경제 어이없네라는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네. 서울경제 관련된 댓글들이 좀 있어요. 서울경제에 쪽팔려서 기분 나쁜 거 아니고 이런 댓글이 민원연 화이팅 하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뭐 아무튼 우리가 정정 방송을 했으니까요. 그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내일이요. 왜 이렇게 바쁘냐면 내일 오전에 제가 그 뉴스공장을 녹음합니다. 뉴스공장에 무슨 토요일 버전인지 뭐 주말 버전인지 그거를 게스트들이 녹음을 한대요. 네. 네, 저도 김은지 기자가 하는 걸 들었는데 저는 김은지 기자가 원래 늘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돌아가면서 했나 봅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저에게 그런 시간을 주셔가지고요. 제가 아마 이게 토요일 방송이라고 전 들었어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그걸 녹음을 하고 그다음에 제가 또 요즘 YTN을 녹음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YTN 방송까지 녹음을 하고 들어와야 돼서 제가 아무래도 오전에는 못하고 그러면은 이제 두 편을 또 녹음해야 되니까. 네. 아무튼 우리가 이 호시탐탐 이 미디어 태국기를 녹음하느라고 정말 바쁩니다. 예, 정신이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어찌됐든 한 해도 놓치지 않고 게다가 한 해 내리고 다시 올리는 이런 일까지 하면서 우리는 진짜 이번 주에 정말 정신없이 달렸습니다. 이제 네. 내일이 그래도 금요일입니다. 아니 오늘이네 이게 이 방송 그쵸. 나가는. 예. 네. 이제 금요일입니다. 어찌됐든 마음 좀 편하게 먹고 이제 즐거운 주말을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 됐으니까요. 모두들 뭐랄까 한 주를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민원연의 미디어 태국기는 내일도 열심히 전화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네, 오늘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청년에게 시청해주신 꿈과 희망을 여러분 채널 A가 고맙습니다. 함께합니다. KBS 9시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SBS는 앞으로도 내일 끝까지 뵙겠습니다. 파헤치겠습니다. 오늘 뉴스라인 8시 모두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탈탈탈 안녕. 상상해 보세요. 알아서 언론을 긴장하게 만들고 당신이 물어보면 궁금증을 해결해주고 어디서나 언론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이것이 민원연이 우리의 삶을 더 쉽고 더 지혜롭고 더 나은 삶으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제 당신이 사랑하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쏟고 꿈과 열정을 추구할 더 큰 자유를 누리세요. 우리의 인생은 그래야 하니까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언론이 바로 선 사회, 민주언론 시민연합이 만들어갑니다.